예, 안녕하세요. 박중섭입니다.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55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보합 정도 거래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337포인트로 0.45포인트 빠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우리 시장 먼저 잠깐 간단히 짚어보면은 상승 출발, 갭상승 출발 후 거의 뭐 횡보하는 형태의 시장을 보였습니다. 장중 최대 진폭 2.15포인트로 11월 들어서 진폭 자체로 보면은 어, 가장 적은 날이었고요. 비슷했던 날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진폭이 상당히 적었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다시 다 뱉어내는 단타로 마치고 가는 그런 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동시에 선물을 이제 최종적으로 매도하면서 현물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옵션은 이제 양매수 베팅을 좀 해줬는데, 이 양매수 베팅 중에 일부 요 콜옵션 57억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 절반 정도는, 최소 절반 정도는 어제 개인이 대량으로 어, 콜옵션을 매수했던 것 있죠. 그거를 지금 매도로 개인들이 다시 나왔는데 그걸 받아주는 그런 거래였고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은 계약수로 풋옵션 22,000 계약을 외가격 매수를 주로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외국인들이 금융투자와 함께 특히 외국인들은 풋 매수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게 평소에 외국인들은 하는 행동이 맞아요. 평소에도 외국인들은 늘 외가 풋옵션을 공략을 쭉 해옵니다. 이제 외가격 풋옵션을 쭉 외국인들은 이제 세팅을 해옵니다. 외국인들 보통은 그러면서 풋 매도로 받아주는, 풋 매도로 받아주는 금융투자가 일부 존재해요. 그리고 개인들도 같이 받아줍니다. 개인도 매도로 받아줘요. 풋매도로. 근데 최근에는 이 양도 점점 평소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금융투자도 같이 풋 매수로 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거의 개인들이 이 둘의 매수 힘을 다 매도로 물량을 공급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 개인들이 하락에 조금 취약해진 구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시장은 상승세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세장으로 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강세장은 아닌 반등장 속에서 개인들의 포지션이 하락으로 점점 취약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하락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외국인들의 외가 대략적으로 한 317.5포인트 밑에다가 그 베팅이 조금 성립이 되어 있거든요. 베팅이 되어 있는데 요 밑으로 즉 남은 17거래일 동안, 만기까지 남은 17거래일 동안 이 지점에 빠르게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이 지점 이하로 빠르게 도달할수록 외국인들은 외가 풋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0.2 예산 외가 풋 옵션이 평균적으로 이게 빠르게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요 구간 밑으로 가면은 뭐 2포인트 이상으로 간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 최소한 10배 정도는 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그런 베팅을 하는 것이 이제 외가 풋 베팅이죠. 나머지 매수 포지션에 대한 해지성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양매도를 즐겨하는 금융투자까지도 이번에는 여기에 가세를 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찝찝하죠. 금융투자가 하방 베팅을 보통 이렇게 세게 들어가진 않는데 옵션에서 해지로 그거 평소에 이제 선보다 좀 넘어갔다라는 거, 외국인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시장의 상황은 반등이지만 이걸 강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강세장은 우리가 이런 시장을 강세로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 시장은요, 지금 연결 선물로 좀 볼까요? 이 정도 시장은 늘상 많이 봐오던 반등장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장과 이런 23년도에 왔다 갔다 하는 박스장, 이거 결국 박스장이죠. 박스장을 보면서 이 정도의 반등장은 언제나 봐왔어요, 그렇죠? 이런 구간마다 있었습니다. 늘 있어왔어요. 하락이 지속되는 장세에서도 뭐 이 정도 반등장은 늘 있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승장이다, 강세장이다, 상승하는 거 맞으니까 상승장이라고는 표현할까요? 근데 강세장이다,
무슨 뭐 연말 랠리, 산타 랠리다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그렇게 붙이기가 좀 민망하네요. 그죠? 이 정도를 가지고 완전 여기서 안착이 되고 이후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펼쳐졌을 때는 그런 말을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준비되지 않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이제 뭐 미국 증시에 의해서 좀 억지로 끌어당기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이제 강세장의 이름을 붙이기에는 뭔가 좀 많이 부족하고 찝찝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실 나스닥이 한번 꺾여버리면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나스닥이 지금 안 꺾여서 문제죠, 그죠? 나스닥이 계속 이 그 약간 단기 버블을 좀 형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조금 안 꺾이는 게 좀 불안 요소긴 하지만 어쨌든 꺾이게 되면 우리나라 좀 취약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항생 지수가 장중에 조금씩 밀릴 때마다 우리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여기다 적어드린 내용을 또 다시 보충하면서 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나스닥은 11월 선물 상승이 뭐 2,000포인트가 나옵니다. 엄청나죠. 11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상승세가 지금 11월 이게 11월 봉이 상당히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도 포함해서 지금 11월 봉이 상당히 커요. 이 월봉 자체의 길이가. 근데 이거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 상승세라서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뭐 미국은 조금 더 일찍 시작했지만 어쨌든 뭐 14,140부터 16,122.5까지 거의 뭐 지금 2,000포인트를 올렸는데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은 개인들 숏 포지션으로 지금 계속 물타기해서 버티는 사람들은 거의 뭐 녹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000포인트면요 극단적으로 2,000포인트면 매도 1계약을 여기서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다라는 가정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됩니다. 한 계약당이요. 한 계약당. 어, 한 계약당 5천만 원의 손실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원금 초과 손실을 2배 이상 보게 되는 거죠. 2천만 원대의 한 계약이니까 뭐 거의 뭐 그렇죠? 원금 2배 손실인 거예요. 한 계약당. 뭐 여기서 10계약이라면 뭐 5억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 자리를 지금 숏 포지션을 늘려가면서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하고요. 어쨌든 그 물량이 이제 위로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아래로 조금 줄 때 좀 털려 나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털려 나가기 전까지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FOMC 의사록 공개 4시에 있는데 새벽 4시에 FOMC 의사록 공개와 그 다음에 장 마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또 한번 날아가게 될 그 실적이 기대치에 부응한다면 또 날아갈 수 있겠죠. 신고가 랠리니까. 그래서 날아간다면 뭐 거의 숏 잡은 개인들 여기 지금 나스닥에서 숏 포지션으로 뭐 계속 물타기 하면서 버티는 개인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준까지 아마 갈 겁니다. 이미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뭐 포기를 만든다든가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뭐 캐나다도 있는데 캐나다 거는 뭐 제외하고 일단 FOMC 의사록 공개. 근데 FOMC 의사록 공개보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주목받고 있고 FOMC 사록은 일단 CPI가 이번에 많이 개선되기 전에 했던 FOMC이기 때문에 조금 뭐 지나간 얘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그냥 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워밍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마치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4시부터 4시에 발표하는 그 의사록 공개에 약간 변동성이 워밍업으로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국내 증시는 이제 480일 이평선 이제 연결 선물 말고 12월물로 놓고 보면 이제 480 이평선 돌파가 나오면서 하락 추세대의 끝자락선까지 근접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였죠. 이렇게 여기 페이크 이날 8월 1일에 찍었던 이 자리 외국인들이 돌파 매수하는 척 롱 포지션 잡는 척하면서 꺾였던 곳, 그다음에 만기일 이후에 끌어올리면서 페이크 줬던 곳, 그다음에 지금 요 위치가 이제 거의 다 왔죠. 이제 한 번의 상승으로 이제 그 지점을 찍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꽉꽉 채울 거라고 저도 이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이전에 다 이미 저항대를 맞이해서 좀 눌릴 것으로 봤는데 지난번에 눌림이 시도되다가 뭐 이때 CPI 발표 이후에 다시 또 급등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자리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야 강세장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일단 나스닥의 랠리가 최대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한 파동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것 따라서 우리도 더 간다면 갈 수 있는데 고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비들. 예. 일단 이번 주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가 매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제 다음 주에
반영이 되면서 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고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뭐 대응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상황. 여기까지는 요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보수적으로 지켜보되 넘어간 이후에는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인들 선물 누적 매도액은 이제 오늘 600억 정도 매도를 해서 8천억 매도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뭐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도 우세여서 외국인들이 지금 12월물 가지고 한 400억대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상태로 지금 다른 투자 주체들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물론 다른 쪽으로 해지했다 말씀드렸죠. 미니 선물 옵션 쪽이나 ELW 그다음에 달러 선물 쪽으로는 충분히 해지가 됐기 때문에 뭐 400억 손실 봐도 뭐 크게 큰 타격은 없겠지만 어쨌든 메인에서는 좀 밀려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의 자존심은 선물입니다. 선물에서 뭐 결코 진 적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 달 정도 남긴 이 시점에서 만기 한 달 정도 남긴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지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에 대한 변화 요거 그쵸? 이런 구간들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매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수급 복귀하는 것은 어제 영상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어제 영상이 좀 다소 길어가지고 한 37분 정도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복귀하느라 좀 길어졌는데 뭐 길더라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체크하실 분들 체크하시고. 오늘은 그거보다 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시장은 이제 에코프로 머티 상장한 지 3일째 만에 또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대단합니다. 뭐 에코프로가 뭐 오늘 상한가에서는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상한가 될 때마다 이제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모조리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줬는데 목표치가 뭐 10만 원 정도 언저리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려서 매도하는 기관들 외국인들 좀 수익을 많이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아이 오늘 우리 주식반에서도 좀 공략을 하기도 했는데 에코아이가 오늘 결국에는 80%가 올랐어요. 신규주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에코프로 머티가 사실 너무 부담돼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왠지 에코아이를 공략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연관이 하나도 없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뭐 이런 이름으로도 좀 짝지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뭐 모나리자와 모나미가 전혀 관계 없는데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뭐 오공과 손오공이 같이 움직인 적도 있고요. 참 특이해요. 사실 뭐 얼마 전에는 이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됐는데 뭐 BGF 에코 머티가 움직였다라는 등 뭐 이런 진짜 솔직히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시장에선 벌어지는데 그게 뭐 어쩌면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실수로 하는 개인들이 사실 별로 없을 텐데 그거를 의도해서 누군가는 그런 이제 이슈를 내면서 좀 끌어올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털어먹고 나오고 뭐 단타 그 안에서 단타도 치고 나오고 막 이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런 것을 이제 추정해서 오늘 에코아이가 같이 신규 상장이 되길래 오늘 아침부터 시초 이하로 이제 에코아이를 공략해 보실 분은 좀 공략해 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결국에는 시초가가 저가가 되면서 실제로 공격적으로 접근하신 분 아니면은 사실 뭐 넉넉하게 잡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잡히질 않았으니까 그냥 짧게 끊고 나가자 해가지고 뭐 5%대 정도밖에 이제 수익 실현이 안 됐는데 사실 좀 아쉽죠. 뭐 그 뒤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좀 막판에 올라가지고 뭐 또 그렇게 아쉬워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시달렸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뭐 에코아이의 5% 수익 보시면 19만 5천 원, 5만 원 이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19만 5천 원 이렇게 있는데 5만 원대. 근데 보니까 여기 에코아이 100주를 사신다는 게 이제 1000주 사신 분이 계세요. 최근에 오신 분인데 1000주 사시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놀라가지고 그냥 280 수익 내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큰 물량이 잡히는 경우 만약에 반대로 갔으면은 괜한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축하드릴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클릭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생 쪽에서는 오늘 진폭이 작았기 때문에 뭐 크게 할 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라인을 그어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스캘핑 단타 매매 지지와 저항 라인을 보고 이제 짧게
공략하신 분은 이제 뭐 68만 원이나 96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는 하면서 뭐 보수적으로 가되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시장을 이렇게 굉장히 좀 경계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경계하면서 보고 있지만 강세 장일 때는 또 강세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어제 같은 날에는 이거 원웨이 상승입니다. 제가 11월 6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경계하고 있지만 그날 원웨이 상승은 원웨이 상승장이 나오면은 노려야죠. 이날도 이거 원웨이 상승입니다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어제도 이거 원웨이 상승입니다. 숏 청산하시고 숏을 갖고 있으면 청산하시고 이거는 롱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죠. 예, 분봉으로 보시면 이런 흐름들 그렇죠. 이거는 뭐 오전에 원웨이 상승 판단했으면은 좀 더 먹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나올 일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날 어떤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잡히는 경우라면 확률이 높게 잡히는 경우라면 그날의 대처는 꼭 해야죠. 대응의 영역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트레이딩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유연하게 좀 적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그러려면은 어느 한쪽이 오버나잇으로 괜히 계속 물려서 가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소액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일단은 메인의 어떤 트레이딩 자금은 유연하게 매일매일 데이데이로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요즘같이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더 필요하죠. 추세가 형성됐을 때는 그래도 조금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신규주 에코프로머티와 에코아이 그다음에 오늘 신규주 동인기현 요 세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2조 5천억 정도가 나오면서 거래대금 쏠림 현상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7천억대 거래대금이 나왔으니까 뭐 3배 이상이 요 세 종목에서 나왔다라는 거. 시장이 외부에서 신규 자금이 막 유입되지도 않는데 그 내부에서 돌던 돈으로 지금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니까 시장이 사실 골고루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 특히나 반도체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억지성으로 좀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뭐 공매도 금지 효과나 나스닥 때문에 근데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지금 거의 뭐 재미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거래 없는 종목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골고루 또 이렇게 시장이 돈이 분산되는 과정이 또 강세장의 특징인데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 FOMC 의사록 공개와 더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일 나스닥 상승분만 일부 반영한 채 관망세였다라는 거 오늘 일단 480 자리 480 이동평균선 자리를 돌파한 뒤에 관망세였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은 당일 선물 매수를 종가 부근에 대부분 단타로서 반납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에 미결제 약정도 좀 줄어들고요. 오늘 매수해서 뭐 단타 거래했던 거 오늘 다 반납하면서 끝났고 최종적으로 600억대 매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외가 풋옵션 매수를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풋매수 세팅과 개인 풋매도 세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점점 하방에 강한 하방이 나타날수록 취약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엔비디아 실적에 상당히 큰 기대가 몰리고 주목받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11월 월봉 상승 랠리를 끝내냐 마냐를 결정 지을 만한 굵직한 이슈로 볼 수 있고요. 현재 나스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소형주에 골고루 자금이 분산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메타 즉 매그니피센트 7에만 쏠려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심할 수 있겠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대형주들 중심으로 시장이 올랐고 다수의 중소형주들은 아직도 바닥에서 거래 없는 기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가 무너지면 시장이 빠르게 휘청거릴 우려가 크다라는 거. 뭐 일단 그래도 추세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 연말에 좀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요 자리죠.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해가지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올라온 지 뭐 한 달도 안 됐으니까요. 뭐 두 달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보통 약세장에서도. 그래서 여기 위에서 안착을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나스닥이 끌어올렸던 우리 증시의 이 같은 흐름이 끊긴다면 뭐 나스닥이 끊기든 우리가 먼저 끊기든 한다면 앞으로 터질 이제 홍콩 ELS 만기 이거 낙인이 대기되고 있는 홍콩 증시가 항생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부터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ELS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품들이 지금 내년 초반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금리 지금 인하 기대감에 건설사들이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는
있는데 악재가 좀 꼈던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고 쇼커버링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HDC 현대산업개발 차트만 잠깐 볼까요?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공매도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이파크 사고 있었고 GS건설도 사고 있었고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도 지금 건설사들 워낙 이제 숏이 많았고 과거에 누적된 공매도 상당히 많았고 숏포지션 주식 선물 매도도 많았고 하는 종목이 커버가 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가 좀 멀리 있다면 당장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고금리를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하게 된다면 파월 의장이 그런 메시지를 남긴다면 금리 부담에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카드 대량 연체를 포함해서 그렇죠. 가계 대출이 역대 기록을 기록했다는 소식.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자면 이건데. 자, 여기 장중에 이제 방송에서도 같이 이야기 나눴고 카톡방에도 좀 올려드렸습니다. 가계빚 1875조가 넘었다. 야, 이렇게 0을 쭉 길게 늘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같죠. 진짜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맞아요. 1875조.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잠시 주춤거리던 게 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고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자금 수요가 급증했고요. 그다음에 카드빚, 카드 연체도 많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875조 이제 뭐 2000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뇌관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부실 채권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 뭐 은행도 좀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뭐 시중 은행들이야 뭐 탄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은행들부터 좀 위험에 처한다면은 좀 출렁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터질 가능성이 있는 뇌관이 좀 많은 상태인데 이게 올해는 사실 이게 좀 반영돼서 좀 찍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고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 안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강세장까지는 아니고 이제 약세장을 탈출하는 정도 그리고 잠시 반등하는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아까 전에 이런 이제 뇌관들로 당초 24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뇌관들이 이제 앞으로 터질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터지게 된다면 혹시나 이제 터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사실 원래는 이제 그런 것들이 23년도에 이제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위험 요소를 반영할 자리를 찍고 돌려서 24년도에는 정말 강세장을 기대했던 건데 어설프게 지금 그 자리를 가지 못한 상태에서 즉 앞으로 닥칠 위험 요소를 반영하는 지점을 23년도에 결국 찍지 못한다고 돌린다면 찍지 못하고 돌린다면 24년도에 그 지점을 향해 달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3년도에 그 자리를 찍고 패닉장 한번 만들고 물갈이 한번 돼서 올라오면 24년도에는 연봉 자체가 크게 올라오는 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상황이 23년도에 그 자리를 찍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바톤을 24년도로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점을 찍고 외국인들의 저점부터 올리는 롱 포지션이 구축될 때까지 보수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우선시 되어야 할 시기로 보면서도 시장이 그런 상황을 바로 만들어준다면 이제 대응하는 식으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측보단 대응의 영역으로 시장이 이제 돌파하고 안착해서 좀 더 랠리를 이어간다면 그걸 따라 조금씩 따라가더라도 다시 꺾인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올인 해가지고 뭐 이제 무겁게 만들어져서 대처가 안 될 정도로 움직인다면 좀 곤란하고 좀 포트를 좀 가볍게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 연출됐을 때 가볍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관리해야 되고 그냥 넉넉고 있으면 안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조금 현금 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뭐 이 기회에 조금 더 현금 확보를 먼저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장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내일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꺾이지 않는다 좀 더 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현금 좀 무리하신 분들은 현금 확보를 좀 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단기 거래를 현물하시는 분들은 단기 거래를 하시되 항상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연하게 바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추가해서 트레이딩하는 개념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반에서도 약간 그런 쪽으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다가 시장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파생하시는 분들은 뭐 하락장이 오면 또 기회죠.
크게 내년도에 만약에 그 뇌관이 터져가지고 뭐 그런 자리가 온다면은 솔직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파생의 매력이니까 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봐야겠죠. 네. 현금 확보가 된 현물반은 주식반은 좀 인내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조금씩 일부 트레이딩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댓글에 있는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